에이버리의 앤, 뜻밖의 일. 초록 지붕집에서 쌍둥이 남매 도라와 데이비가 함께 살게 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앤은 상쾌한 새날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진주빛 하늘에서는 펄럭이는 깃발 같은 햇살이 의기양양하게 퍼지고 있었다. 햇살을 듬뿍 받은 초록 지붕집 위에는 포플러 나무와 버드나무의 춤추는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 사이로 햇살이 드문드문 비치며 밝은 반점을 만들고 있었다. 오솔길 저편에는 해리슨 씨의 광활한 밀밭이 황금빛 바다처럼 펼쳐져서 바람에 물결치고 있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앤은 정원문에 기대서 그 감미로움을 한껏 만끽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침 식사 후에 마릴라는 나갈 준비를 했다. 도라도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함께 가기로 했다. 자, 데이비, 착하게 굴려고 노력하고 앤 누나를 성가시게 하지 말렴. 마릴라가 엄격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착하게 굴면 시내에서 막대사탕 사다 줄 거야. 이럴 수가. 마릴라도 누군가가 착하게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뇌물을 사용하는 습관이 생겨버린 것이다. 난 일부러 나쁘게 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쁘게 굴면 어떻게 해요? 데이비는 궁금했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마릴라가 충고했다. 앤, 만약에 슈어러 씨가 오늘 오시면 고기구이랑 스테이크를 좀 사렴. 만약에 슈어러 씨가 오늘 안 오면 내일 저녁 때는 닭을 잡아야 해. 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데이비랑 저만 먹을 거니까 식사 때 요리하느라고 애쓰지 않으려고요. 차가운 햄이 있으니까 점심 때 먹을게요. 밤에 돌아오셔서 드시게 스테이크를 구워 놓을게요. 나는 오늘 아침에 해리슨 아저씨랑 같이 해주 따러 가기로 했어. 아저씨가 도와달랬어. 아마 점심도 같이 먹자고 하실 것 같아. 아저씨는 진짜 친절하셔. 엄청 다정한 사람이야. 커서 그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 내 말은 그 아저씨같이 살고 싶다는 거야. 그 아저씨처럼 생기고 싶다는 건 아니고. 근데 아저씨 얼굴처럼 될까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린다 아줌마가 날 보고 잘생긴 애라고 했거든. 앤 누나,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잘생겼을까? 궁금해. 그럴 거야. 앤이 진지하게 말했다. 넌 참 잘생긴 꼬마야, 데이비. 마릴라는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외모에 어울리게 살아야지. 착하고 신사답게 살아야 해. 전에 미니 메이베리가 누가 못생겼다고 놀려서 울고 있을 때 앤 누나가 착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외모가 어떻든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랬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안 듣고 살 수 없나 봐.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한다니. 데이비가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넌 착하게 살고 싶지 않니?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은 아직 깨닫지 못한 마릴라가 물었다. 착한 아이가 되고 싶지만 너무 착하긴 싫어요. 데이비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아주 착할 필요는 없나 봐요. 벨 선생님처럼 말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전혀 나쁜 분이 아니야. 마릴라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데이비가 단언했다. 지난주 주일에 주일학교에서 기도할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벌레 같은 인간이고 비참한 죄인이고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무슨 나쁜 일 한 거예요, 아줌마? 사람을 죽인 거예요? 헌금을 훔친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때마침 오솔길을 따라 마차를 몰고 온 린드 부인이 초록 지붕집에 도착하는 바람에 마릴라는 덫에서 벗어나는 새 같은 기분이 되어 데이비로부터 도망갈 수 있었다. 앞으로 벨시가 주일학교에서 기도를 할 때는, 특히 너무 궁금해하기를 잘하는 어린 꼬마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비유적인 표현을 좀 덜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혼자 남겨진 애는 열의를 갖고 일을 시작했다. 애는 바닥을 쓸고 침대를 정돈하고 암탉들에게 모이를 주고 모슬린 드레스를 빨아서 빨랫줄에 널었다. 그 다음에는 깃털 이불을 손질할 준비를 했다. 애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손에 잡히는 아무 옷이나 입었다. 14살 때 입던 남색 옷이었다. 아주 짧고 꽉 끼는 것이 꼭 애니 초록지붕집에 처음 등장했을 때 입고 봤던 그 악명 높은 옷 같아 보였다. 하지만 깃털 이불을 정리할 때 입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애는 매슈가 사용하던 흰 점박이 무늬가 있는 빨간 손수건을 머리에 두르며 몸단장을 마쳤다. 이렇게 채비를 갖춘 애는 부엌 쪽 방으로 갔다. 마릴라가 떠나기 전에 함께 깃털 이불들을 그곳에 날라놓았던 것이다. 금이 간 거울이 방 창문 근처에 걸려 있었다. 운 나쁘게도 애는 그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코 위에 죽은 깨 7개가 보였다. 죽은 깨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였다. 커튼을 치지 않은 창가에서 들어오는 밝은 햇빛 때문에 더 잘 보였으리라. 어머, 어젯밤에 그 로션을 바르는 걸 잊었네. 빨리 식료품 저장실에 가서 바르고 와야지. 애는 생각했다. 애는 지금까지 죽은 깨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해보았다. 한 번은 코 피부가 완전히 벗겨진 적도 있었는데 죽은 깨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며칠 전 애는 잡지에서 죽은 깨를 없애는 데 좋다는 로션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다. 마침 재료들도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애는 바로 로션 만들기에 착수했다. 마릴라는 몹시도 탐탁지 않아 했다. 죽은 깨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죽은 깨를 달고 사는 것이 의무라고 마릴라는 생각했으니 말이다. 애는 서둘러 식료품 저장실로 내려갔다. 식료품 저장실은 언제나 어두웠다. 창가 바로 앞에서 커다란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파리를 막기 위해서 창가에 가림막까지 쳐놓아서 칠흑같이 캄캄했다. 애는 선반에서 로션병을 잡아들었다. 그리고 로션을 바르는 용으로 특별히 마련한 작은 스펀지에 흠뻑 적셔서 코에 발랐다. 이 중대한 임무가 끝나자 애는 다시 깃털 이불 손질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베갯닛이나 이불 커버에 담겨있던 깃털을 다른 데로 옮기는 일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깃털 이불 손질을 마친 후 앤의 모습이 얼마나 볼만했을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앤의 옷은 깃털로 뒤범벅이 되어 온통 새하였다. 손수건에 가려지지 않은 앞머리에도 깃털이 달라붙어서 후광처럼 보였다. 이 중요한 순간에 부엌 쪽 문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슈어러시일 거야. 내 꼴이 말이 아니지만 슈어러시는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내려가야겠어. 앤이 생각했다. 앤은 부엌문으로 날듯이 내려갔다. 만일 마루바닥에 자비심이 있다면, 그래서 가엾고 깃털로 뒤덮인 아가씨를 집어삼킬 수 있다면
초록 지붕집 현관 바닥은 당장 지체하지 않고 앤을 꿀꺽 삼켜야 했다. 문간에는 앤의 친구 프리실라가 금색과 흰색이 섞인 비단 옷을 차려입고 서 있었다. 프리실라의 이모인 모건 부인은 아주 유명한 작가였고 앤과 친구들은 모건 부인의 책에 열광했다. 그런 유명한 작가의 조카를 친구로 둔 사실이 감격스러울 지경이었다. 프리실라가 친구들에게 올해 안에 이모를 에이번리에 모셔와서 만나게 해주겠다고 해두었기 때문에 앤은 모건 부인과의 만남을 한껏 기대하고 있었다. 사실 이전에 프리실라가 이모를 모시고 방문하겠다고 말해서 앤과 친구들이 모건 부인을 위한 근사한 식사까지 차려놓았었는데 갑자기 모건 부인이 발목을 삐는 바람에 약속이 취소된 적도 있었다. 그때 앤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프리실라 곁에는 정장을 입은 땅딸막한 잿빛머리 숙녀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몹시 우아하고 키가 크고 근사하게 차려입은 또 다른 숙녀가 있었다. 아주 아름답고 교양 있어 보이는 얼굴과 검은 속눈썹이 난 큰 보랏빛 눈을 가진 여성이었다. 앤은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모건 부인이라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한 가지 생각이 앤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듯이 앤은 그 생각을 붙잡았다. 모건 부인이 쓴 소설 속 여자 주인공들은 모두 난관을 극복해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경에 처하던지 간에 그 주인공들은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다. 그런 고로 앤은 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느꼈다. 그리고 앤은 그 임무를 아주 잘 완수했다. 앤이 너무 잘했던 나머지 훗날 프리실라는 앤이 이토록 대단해 보였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마치 근사한 보라색 린넨 옷을 입기라도 한 듯 앤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전혀 내비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프리실라에게 인사를 건넸다. 프리실라는 두 숙녀분에게 앤을 소개해 주었다. 모건 부인일 거라고 직감했던 숙녀가 사실 모건 부인이 아니라 펜덱스터라는 낯선 부인이며 통통하고 땅딸막한 잿빛머리 숙녀가 모건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앤은 약간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하도 큰 충격에 휩싸였던 탓에 이 정도 충격은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앤은 손님들을 다른 방으로, 그 다음에는 응접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손님들을 그곳에 잠시 머무르도록 한 뒤 프리실라를 도와 말의 마구들을 풀었다. 이렇게 말도 없이 와서 미안해.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이모는 월요일에 떠날 예정이시고 오늘은 읍내에 있는 친구분 집에 갈 계획이셨거든. 그런데 어젯밤에 친구분이 자기가 성홍열에 걸려서 아무도 못 만나게 되었다고 전화를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대신 여기로 오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 앤, 내가 이모를 전부터 뵙고 싶어 한 걸 아니까 말이야. 오는 길에 화이트 샌드 호텔에 들러서 펜덱스터 부인도 함께 가자고 했어. 펜덱스터 부인은 우리 이모 친구인데 뉴욕에 사는 분이고 남편이 백만장자야. 우린 여기 오래 있을 수는 없어. 펜덱스터 부인이 5시까지 호텔로 돌아가야 하거든. 말들을 마구간에 넣는 동안 앤은 프리실라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약간 화가 난 앤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지. 깃털 이불을 정리해 본 적이 없는 거라면 최소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상상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프리실라가 응접실로 돌아간 다음에 하지만 앤이 미처 위층으로 도망가기 전에 다이애나가 갑자기 부엌에 나타났다. 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의 팔을 덥석 붙잡았다. 다이애나 베리, 바로 지금 응접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모건 부인이야. 그리고 뉴욕 백만장자 부인도. 그런데 내 꼴이 이 모양이야. 그리고 이 집에 점심으로 먹을 거라고는 햄밖에 없어. 그 순간 앤은 다이애나가 아까 프리실라가 쳐다봤던 것과 똑같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건 정말 너무했다. 아이, 다이애나, 그렇게 보지 마.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도 이불에 들어가 있는 깃털을 갈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 너도 알잖아. 앤이 애원하듯이 말했다. 깃털 때문이 아니야. 다이애나가 주저하며 말했다. 그게 너의 코 말이야, 앤. 내 코? 어머, 다이애나, 내 코에 문제가 생겼니? 앤은 싱크대 위에 걸려있는 작은 거울로 황급히 달려갔다. 거울을 흘낏 쳐다보자마자 무시무시한 진실이 드러났다. 앤의 코는 타는 듯한 빨간색이었다. 앤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불굴의 의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도대체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다이애나의 마음속에서 호기심이 배려심을 이겨버린 것이다. 내가 주근깨 없애는 로션을 바른 줄 알았어. 근데 마릴라 아줌마가 카페트에 무늬 만들 때 쓰는 빨간 물감을 발랐나 봐. 이것이 앤의 절망 어린 대답이었다. 나 어떡하지? 씻으면 되지. 다이애나가 현실적인 해답을 주었다. 안 지워질지도 몰라. 전에는 머리카락을 초록색으로 물들였었는데 이젠 코를 물들였어. 머리카락 염색했을 때는 마릴라 아줌마가 잘라줬지만 코는 자를 수도 없잖아. 허영심을 부렸으니 당연한 대가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해. 하지만 이걸 생각해도 기분이 나아지진 않아. 이쯤 되니 운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 린드 아주머니는 세상에 운 같은 건 없고 일어나도록 정해진 일만 생기는 거라고 했지만 말이야. 다행히도 물감은 금세 씻겼다. 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동쪽 방으로 갔고 다이애나는 서둘러 집에 돌아갔다. 곧 앤은 옷을 갈아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모건 부인이 방문하면 입어야겠다고 생각해 두었던 모슬린 드레스는 바깥 빨랫줄에 걸려 명랑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므로 앤은 검은 옷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앤이 불을 피우고 차를 끓이고 있을 때 다이애나가 돌아왔다. 그럭저럭 모슬린 옷을 챙겨 입은 다이애나는 손에 커다란 그릇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이걸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다이애나가 그릇 뚜껑을 열어서 먹기 좋게 썰어져 있는 닭고기를 보여주면서 말했다. 앤의 눈은 고마운 마음으로 빛났다. 앤은 방금 구운 빵, 최상급 버터와 치즈, 마릴라가 만든 과일 케이크, 여름 햇살 같은 황금빛 시럽이 발린 자두 설탕 절임을 닭고기와 함께 내놓았다. 식탁 위에는
분홍색과 하얀색 곽꽃이 가득 담긴 단지도 장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전에 모건 부인이 오기로 했던 날 준비했었던 우아한 식탁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차림이었다. 그러나 앤의 배고픈 손님들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듯 행복하게 식사를 즐겼다. 메뉴에 부족한 게 많다고 걱정을 하던 앤도 금세 그런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었다. 모건 부인의 충실한 숭배자인 앤과 다이애나조차 모건 부인의 겉모습이 조금 실망스럽긴 했다. 하지만 모건 부인은 정말 훌륭한 대화 상대였다. 모건 부인은 여행을 아주 많이 다녀봤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재주가 대단했다.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본 이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재치 넘치는 짧은 문장과 경구에 녹여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마치 모건 부인의 작품 속 등장인물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런 재치 있는 이야기 속에서 따뜻하고 자상한 인품마저 느껴지는 것이었다. 앤과 다이애나는 모건 부인의 명석함 때문에 존경심을 느끼면서 동시에 부인의 자상함 덕분에 경외심마저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건 부인이 대화를 혼자 독점한 것은 아니었다. 이 작가는 자신의 말을 재미나게 하는 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낼 줄도 알았다. 그래서 앤과 다이애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모건 부인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펜덱스터 부인은 말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눈과 입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닭고기와 과일 케이크와 과일 절임을 먹었다. 그 먹는 모습이 너무나도 고상해서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우아한 여신의 식사하는 모습이 연상될 정도였다. 나중에 앤은 다이애나에게 펜덱스터 부인처럼 경외로울 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말을 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식사가 끝난 후 모두 함께 연인의 오솔길과 제비꽃 골짜기, 자작나무 오솔길, 유령의 숲을 지나 요정의 샘까지 산책했다. 그리고 샘가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30분 정도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모건 부인은 유령의 숲에 왜 그런 이름이 생겼는지 궁금했고 앤이 어린 시절 숲에 유령이 나온다고 상상을 해서 마릴라가 억지로 숲속을 지나가게 했다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연극하듯이 생생하게 들려주자 큰 소리로 웃었다. 지적인 대화를 나누며 영혼 간의 교류를 하는 멋진 시간이었어. 그렇지? 손님들이 돌아간 후에 다이애나와 단둘이 남자 앤이 말했다. 모건 부인 이야기를 듣는 거랑 펜덱스터 부인을 쳐다보는 것 중에 뭐가 더 즐거웠는지 모르겠어. 모건 부인이 오시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차릴 음식이 더 많았으면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다이애나, 차 마시고 가. 오늘 일에 대해서 얘기하자. 프리실라가 그랬는데 펜덱스터 부인 남편의 누이가 영국 백작이랑 결혼했대. 근데 부인이 오늘 자두 설탕절임을 2그릇이나 먹었어. 다이애나가 말했다. 마치 그 2가지 사실이 양립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다. 설령 영국 백작이 직접 온다 해도 그 귀족적인 코로 콧방귀를 뀌며 마릴라 아주머니 자두 설탕절임을 비웃을 수는 절대 없을 거야. 앤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날 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마릴라에게 말해줄 때 앤은 자신의 코에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앤은 죽은 깨를 없앤다는 로션이 담긴 병을 집어들어서
창문 밖으로 쏟아버렸다. 앞으로 예뻐지는 물건 같은 건 절대 안 써볼 거야. 애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조심성 많고 신중한 사람이라면 그런 걸 써도 좋겠지. 하지만 나같이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쓰는 건 마치 운명에게 손짓을 하며 나 좀 실수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말이야.